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이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실화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주인공은 올해 62세가 된 김순자 씨 가명입니다. 남편을 3년 전에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후 혼자 살고 있는 평범한 할머니죠. 하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할머니에게 일어난 일은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고 막장보다 더 막장인 이야기였습니다. 순자 씨는 35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공무원이었던 남편 덕분에 작지만 아담한 30평 아파트 한 채와 매월 나오는 유족연금 120만 원으로 그럭저럭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결혼해서 독립했고 가끔 안부 전화는 하지만 바쁜 생활 때문에 자주 만나지는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순자 씨의 일상은 늘 조용하고 외로웠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 뒷산을 30분 정도 산책하고 전통시장에서 하루 먹을 만큼만 장을 보고 오후에는 동네 복지관에서 요가나 댄스 스포츠를 배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에는 혼자서 드라마를 보거나 책을 읽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죠. 하지만 아무리 바쁘게 지내려고 해도 밤이 되면 찾아오는 깊은 외로움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특히 남편이 즐겨 앉던 거실 소파를 볼 때마다 함께 보던 뉴스 시간이 되면 혼자 중얼거리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순자 씨에게 전환점이 된 날은 지난 봄 4월의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열린 중장년층을 위한 스마트폰 활용법 강의에 참석했던 순자 씨는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박정수 가명, 나이는 58세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박정수는 키 175cm 정도의 준수한 체격에 깔끔하게 정리된 은색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인 남자였습니다. 스마트폰 강의가 끝난 후 자연스럽게 순자 씨에게 다가와 혹시 커피 한잔 하실래요? 저도 이런 강의는 처음 들어봐서 어색하네요 라고 말을 걸었죠. 순자 씨는 처음에는 낯선 남자의 제안이 어색했지만 그의 따뜻한 미소와 정중한 말투에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복지관 1층 카페에서 시작된 그들의 첫 만남은 예상보다 훨씬 즐거웠습니다. 저는 3년 전에 아내를 잃고 혼자 살고 있어요. 자식들은 다 커서 독립했고요. 박정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순자 씨와의 공통분모를 찾아갔습니다. 사실 이런 강의에 참석한 것도 집에만 있으면 너무 우울해져서요. 할머님도 비슷한 상황이신 것 같은데 맞나요? 순자 씨는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맞아요. 저도 남편을 3년 전에 보내고 혼자 지내고 있어요. 처음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외로워지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대화는 이 시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박정수는 자신이 젊었을 때 건설회사에서 일했다고 했고 지금은 은퇴해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인터넷 쇼핑몰로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있어요. 나이 들어서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순자 씨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특히 아내를 잃은 슬픔을 이야기할 때 눈시울이 붉어지는 모습을 보고는 이 사람도 나처럼 많이 외롭고 슬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첫 만남 이후 박정수는 순자 씨에게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라는 문자로 시작해서 저녁에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맛있는 저녁 드세요 라는 안부 인사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안부 정도였지만 점점 대화의 내용이 깊어져 갔습니다. 순자 씨가 오늘 시장에서 장을 보는데 혼자 먹을 음식을 사는 게 참 쓸쓸하더라고요 라고 하소연하면 박정수는 저도 그래요. 혼자 먹는 식사가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요. 언젠가는 함께 식사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런 대화가 2주 정도 계속되자 박정수가 정식으로 데이트를 제안했습니다. 날씨도 좋은데 한강공원에 나들이라도 다녀올까요? 혼자 집에만 있으시면 답답하시겠어요? 순자 씨는 남편을 잃은 후 처음으로 남자와 나들이를 한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했지만 결국 박정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첫 데이트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박정수는 순자 씨를 집까지 차로 데리러 와서 한강공원으로 갔습니다. 그의 차는 10년 정도 된 중형 세단이었지만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운전도 안전하고 신중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그들은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정수는 순자 씨의 말을 정말 진심으로 들어주었고 적절한 타이밍에 공감의 말을 건네며 대화를 이끌어갔습니다.
순자 씨, 저는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이 나이에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분을 만날 수 있다니. 박정수의 진심 어린 말에 순자 씨의 마음은 완전히 녹아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일주일에 2-3번씩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영화를 보러 가고, 때로는 맛집에서 식사를 하고, 때로는 단순히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박정수는 항상 데이트 비용을 부담했고, 제가 남자인데 당연한 거죠라며 순자 씨의 만류를 웃으며 뿌리쳤습니다. 2달 정도 만나면서 순자 씨와 박정수의 관계는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박정수는 순자 씨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제가 젊었을 때는 좀 방황을 했어요. 사업도 여러 번 실패했고 아내한테 많이 고생시켰죠. 그래서 아내가 떠났을 때 정말 후회가 많이 됐어요. 이제라도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박정수의 솔직한 고백에 순자 씨는 더욱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박정수는 또한 순자 씨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순자 씨가 감기에 걸렸을 때는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다 주고 직접 끓인 죽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혼자 계시는데 아프시면 안 되죠? 제가 챙겨드릴게요. 이런 세심한 배려에 순자 씨는 완전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남편 생각만 하며 살아왔던 3년간의 공허함이 박정수 덕분에 조금씩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박정수는 순자 씨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순자 씨, 저희 이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서로 혼자 외롭게 살지 말고 함께 살아가면 어떨까요? 순자 씨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습니다. 아직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물론이에요. 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죠. 하지만 저는 진심이에요. 순자 씨와 함께라면 남은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정수는 순자 씨를 재촉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진심을 전했습니다. 박정수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순자 씨는 점점 그에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박정수에게 연락을 했고 박정수는 항상 기꺼이 도와주었습니다. 어느 날 순자 씨의 아파트 보일러가 고장 났을 때도 박정수가 직접 와서 수리업체를 불러주고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혼자서 이런 일 처리하기 어려우시죠? 앞으로는 이런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또한 박정수는 순자 씨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생활비가 만만치 않으시겠어요? 연금만으로 생활하기 힘드시죠? 순자 씨는 별 생각 없이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공무원이어서 유족연금을 받고 있어요.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리고 이 아파트가 있으니까 월세 걱정은 없고요. 그래도 요즘 같은 시대에 120만 원으로는 넉넉하지 않으실 텐데요. 의료비라도 많이 들면. 박정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큰 병만 안 걸리면 괜찮아요? 아파트도 있고 혹시 급한 일 있으면 전세금 정도는 있으니까요. 순자 씨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재정 상황을 더 자세히 털어놓았습니다. 박정수는 이런 정보들을 하나하나 머릿속에 정리해가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그런 박정수의 속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만난 지 4개월이 지나면서 박정수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평소와 달리 우울한 표정으로 나타난 박정수를 본 순자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사실 사업이 좀 어려워졌어요. 건강식품 판매하는 온라인몰인데 큰 거래처에서 갑자기 계약을 파기했거든요. 그동안 미리 물건을 많이 준비해놨는데. 박정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깜짝 놀라며 얼마나 손해를 봤는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대략 2천만 원 정도.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거의 다 투자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이 나이에 대출받기가 쉽지 않네요. 박정수는 정말로 힘들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가족들한테 도움을 요청해 보셨어요? 자식들도 각자 살기 바쁘고 이런 일로 부담 주고 싶지 않아요? 저 혼자 해결할 문제죠? 박정수는 의연한 척하면서도 힘든 내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정수가 자신에게 그렇게 잘해주었는데 어려울 때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칠 고민한 후 순자 씨는 박정수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저기, 제가 도움이 될까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박정수는 깜짝 놀란 척하며 아니에요, 순자 씨. 어떻게 제가 그럴 수 있어요? 절대 안 돼요. 라고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의 지속적인 설득에 결국 정말 죄송하지만 500만 원 정도만 빌릴 수 있을까요? 한 달 안에 꼭 갚을게요. 이자도 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은행에서 500만 원을 인출해서 박정수에게 건넸습니다. 박정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정말 고마워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500만 원을 빌린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박정수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박정수는 미안하다며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순자 씨 정말 죄송해요. 사업이 생각보다 더 복잡하게 꼬였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원금의 이자까지 해서 꼭 갚을게요. 순자 씨는 박정수를 믿었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주 후 박정수는 더 큰 문제에 직면했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 정말 죄송한데 사업 정리하려고 하니까 추가로 돈이 더 필요해요.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임대료도 밀렸거든요. 1천만 원 정도 더 필요한데 이번에는 순자 씨도 부담스러웠습니다. 1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이에요. 저도 그렇게 큰 돈은? 그럼 500만 원이라도? 정말 급해요. 이번에 정리하지 못하면 더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박정수는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순자 씨는 고민 끝에 결국 500만 원을 더 빌려주었습니다. 이제 총 1천만 원을 빌려준 셈이었습니다. 빌려준 돈이 1천만 원이 되자 박정수는 더욱 적극적으로 동거를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 우리 이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서로 외롭게 혼자 살지 말고 함께 살면 어떨까요?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 혼자 사는 게 불안해요. 순자 씨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아이들한테도 말해야 하고 아이들은 이해할 거예요.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계시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박정수는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살 곳은 어떻게 해요? 제 아파트는 작고 당신 집은? 박정수는 이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월세인데 계약이 곧 끝나요? 순씨 아파트가 넓고 좋으니까 거기서 함께 살면 어떨까요? 제가 생활비 보태드릴게요. 순자 씨는 점점 박정수의 제안에 마음이 기울어갔습니다. 특히 박정수가 순자 씨가 혼자 계시면 저도 걱정돼요. 만약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라고 말할 때는 정말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순자 씨는 박정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한번 같이 살아봐요. 하지만 아이들한테는 천천히 이야기할게요. 박정수는 기뻐하며 정말 고마워요. 제가 순자 씨를 정말 잘 모실게요. 라고 약속했습니다. 박정수가 순자 씨 아파트로 이사 온 것은 여름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정말 좋았습니다. 박정수는 약속대로 생활비를 보탰고 집안일도 함께 했습니다. 특히 요리를 잘해서 순자 씨는 오랜만에 맛있는 집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랑은 정말 다르네요. 함께 먹으니까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순자 씨는 정말 행복해했습니다. 박정수도 다정한 남편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순자 씨가 아플 때는 간병을 해주고 외출할 때는 항상 함께 다녔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순자 씨가 좋은 분을 만났네요 라며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박정수의 행동에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돈 관리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순자 씨 가계부 같은 거 쓰세요? 돈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면 좋을 텐데. 박정수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대충. 큰 돈 쓸 일도 없고요. 그러면 안 되죠. 요즘 같은 세상에는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박정수는 친절하게 제안했습니다. 순자 씨는 별 생각 없이 동의했습니다. 박정수는 순자 씨의 통장과 카드를 확인하며 가계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유족연금 120만 원, 예금 잔고 약 3천만 원, 그리고 30평 아파트의 시세 등을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동거를 시작한 지 2달쯤 지났을 때 박정수는 또 다른 사업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순자 씨, 정말 좋은 투자 기회가 생겼어요.
제 친구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데 확실한 수익을 보장한다고 해요. 박정수는 흥미진진하게 설명했습니다. 투자요?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순자 씨는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돈만 투자하면 몇 달 후에 2배로 돌려준다고 해요. 최소 투자 금액이 2천만 원인데 우리가 함께하면 어떨까요? 순자 씨는 망설였습니다. 2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이에요. 그리고 투자라는 게 항상 위험하잖아요. 위험하긴 하지만 이번엔 정말 확실해요. 제 친구를 20년 넘게 알고 있는데 한 번도 거짓말한 적 없어요. 박정수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그러자 박정수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 저희 이제 가족이나 다름없잖아요? 서로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함께 살아가요? 박정수는 실망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너무 큰 돈이라서요? 그럼 1천만 원이라도? 아니면 500만 원이라도 괜찮아요?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죠. 박정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순자 씨는 500만 원을 더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박정수에게 빌려준 돈과 투자금을 합쳐서 총 1,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투자를 한 지 2달이 지났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박정수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해요. 부동산 개발은 원래 시간이 걸리는 일이거든요 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박정수의 행동 패턴이 예전과 달라진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매일 아침 따뜻한 말로 하루를 시작했던 박정수가 요즘에는 종종 늦잠을 자고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뭘 그렇게 보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면 사업 관련 일이에요 라고 대충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순자 씨와 함께 시장을 보고 요리를 했는데 최근에는 혼자 외출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디 가세요? 라고 물으면 친구들 만나러 가요 또는 사업 일로 나가야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이상한 것은 전화통화였습니다. 박정수는 종종 다른 방으로 가서 조용히 전화를 받았는데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여자 목소리와 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면 사업 파트너예요 라고 대답했지만 순자 씨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밤 박정수가 샤워를 하는 사이 그의 핸드폰에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순자 씨는 우연히 화면을 보게 되었는데 발신자 이름이 미영이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오늘 밤에 올 수 있어? 였습니다. 순자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영이라는 여자가 누구인지 왜 박정수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지 궁금했지만 직접 묻기는 어려웠습니다.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던 순자 씨는 며칠 후 박정수가 외출한 사이 그의 물건들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서랍을 뒤져보니 여러 장의 신분증 사본과 명함들이 나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신분증마다 이름이 달랐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떤 것은 박정수, 어떤 것은 김철민, 또 다른 것은 이상호였습니다. 명함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건설회사 이사, 무역회사 대표, 투자자문회사 팀장 등 다양한 직업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이 사람이?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을 발견한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박정수의 가방 속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여러 여성들의 이름과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순자 62- 유족연금 120만 원, 아파트 30평, 예금 3천만 원, 투자금 1,500만 원, 회수임이 058- 식당 운영, 월수입 200만 원, 예금 5천만 원, 대출 2천만 원. 성공박 영희 65- 연금 80만 원, 빌라 소유, 예금 2천만 원, 진행 중 순자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박정수의 타겟 중 하나였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처럼 속은 여성들이 여러 명 더 있다는 것도요.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종 목표 아파트 명의 이전, 유족연금 수급권 양도, 예금 전액 확보. 순자 씨는 앉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지난 8개월간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정수가 돌아왔을 때 순자 씨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박정수는 순자 씨의 표정에서 뭔가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왜 그래요? 표정이 안 좋네요? 박정수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순자 씨는 대충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박정수는 예리했습니다. 자신의 물건들이 조금씩 움직인 것을 눈치챘던 것입니다. 혹시 제 물건 만지셨어요? 박정수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당황했지만 모른다고 잡아댔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왜 제가 당신 물건을? 그 순간 박정수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보여주었던 따뜻하고 부드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차갑고 무서운 표정이 나타났습니다. 순자 씨,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뭘 하는 사람인지 이제 아셨죠? 박정수의 목소리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럼 계속 모르는 척 하세요. 대신 제가 부탁하는 일들을 해주셔야겠네요. 박정수는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요? 우선 아파트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유족연금 수급건도 양도해 주시고요. 박정수는 이제 완전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럴 순 없어요. 그건 제 전 재산이에요. 순자 씨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빌려간 돈 1,500만 원은 언제 갚으실 건가요? 그리고 제가 여기 살면서 들인 비용도 있고요. 박정수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 돈은 갚을게요. 시간만 주세요. 시간요? 순자 씨는 이제 62세인데 언제까지 시간을 줄까요? 그냥 간단하게 해결합시다. 박정수는 협박을 계속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박정수는 거실 소파에서 자면서도 계속 순자 씨를 감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해도 어디 가세요? 라고 물었고 전화를 받으려고 하면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박정수는 더욱 구체적인 요구를 했습니다. 오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가서 아파트 매매 계약서 준비하세요. 매매가는 시세보다 좀 낮게 잡고요. 박정수가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안 돼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순자 씨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제가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요. 박정수는 핸드폰을 꺼내더니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진은 순자 씨와 박정수가 함께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스킨십을 하는 모습, 함께 여행을 갔던 모습 등이 교묘하게 편집되어 마치 연인 사이처럼 보였습니다. 이 사진들을 순자 씨 자녀들한테 보내면 어떨까요? 어머니가 이런 남자와 동거하고 있다라고 하면서요? 박정수의 협박은 더욱 악랄해졌습니다. 순자 씨 절망했습니다. 자녀들이 이런 사진을 보면 얼마나 실망할지,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면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하니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요. 박정수는 또 다른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차용증이었는데 순자 씨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5천만 원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언제 이런 걸 썼죠? 순자 씨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기억 안 나세요? 처음에 돈 빌릴 때 쓰신 거예요? 제가 잘 보관하고 있었죠? 박정수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 차용증은 박정수가 위조한 것이었습니다. 순자 씨가 처음에 500만 원을 빌려줄 때 쓴 차용증의 서명 부분만 복사해서 새로운 차용증에 붙인 것이었습니다. 이 차용증에 따르면 순자 씨는 제게 5천만 원을 빚지고 있어요. 법정에서도 인정될 거고요. 박정수의 협박은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절망에 빠진 순자 씨에게 한 가닥 희망이 나타났습니다. 둘째 딸 미영이가 갑자기 연락을 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오랫동안 연락도 못 드리고. 순자 씨는 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박정수가 옆에서 듣고 있어서 제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잘 지내고 있어? 엄마 목소리가 이상해요? 무슨 일 있어요? 미영이는 어머니의 평소와 다른 목소리를 눈치챘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이번 주말에 가볼까요? 박정수가 손짓으로 오지 말라고 신호를 보냈지만 순자 씨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그래라. 와라. 전화가 끝난 후 박정수는 화를 냈습니다. 왜 오라고 했어요? 지금 자식들 만날 상황이 아니잖아요? 딸이 와서 뭐가 문제예요? 순자 씨도 조금은 당당해졌습니다. 문제가 많죠? 괜히 복잡해질 뿐이에요. 박정수는 못마땅해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마음속으로 미영이가 오면 이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딸 미영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어머니 집에 낯선 남자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이분이 누구세요? 순자 씨가 대답하기 전에 박정수가 먼저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박정수입니다. 미영이는 더욱 놀랐습니다. 함께 살고 있다고요? 엄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순자 씨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우물거렸습니다. 그 순간 박정수가 어머니께서 혼자 계시기 불안해하셔서 제가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이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어둡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색했기 때문입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미영이는 어머니를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엄마, 정말 무슨 일이에요? 이 남자가 누구예요? 미영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박정수와 만난 경위부터 돈을 빌려준 것, 동거를 시작한 것, 그리고 어제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들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미영이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엄마, 그럼 이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순자 씨는 울먹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미영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거실로 나온 미영이는 박정수에게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박정수 씨,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속이고 있다는 것 말이에요. 박정수는 당황했지만 여전히 발뺌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어머니를 속였다니? 그럼 이것도 설명해 보세요. 미영이는 핸드폰을 꺼내더니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박정수의 수배 전단이었습니다. 사실 미영이는 어머니와 대화한 후 급하게 인터넷 검색을 해본 것입니다. 연애 사기, 중년 여성 사기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다가 우연히 박정수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번 사기 혐의로 신고된 상습범이었습니다. 수배 전단을 본 박정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어머니는 제게 5천만 원을 빌렸고 법적으로 갚아야 할 의무가 있어요. 박정수는 위조한 차용증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이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차용증이 위조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진짜 차용증은 500만 원이었죠? 박정수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죠? 어머니가 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요. 미영이가 말하자마자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박정수는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도망가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이 들어와서 박정수를 체포했습니다. 박정수 씨, 연애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경찰관의 미란다 원칙 고지가 이어졌습니다. 박정수는 끌려가면서도 순자 씨에게 소리쳤습니다. 빌린 돈은 어떻게 할 거예요? 1,500만 원 그냥 없던 일로 할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박정수가 체포된 후 경찰 조사를 통해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실제 이름은 김철수였고 나이도 58세가 아닌 52세였습니다. 그는 이미 10년 넘게 중년 여성들을 상대로 연애사기를 벌여온 상습범이었습니다. 경찰이 그의 집을 수색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더 발견되었습니다. 그가 동시에 사귀고 있던 여성이 순자 씨 포함해서 총 7명이었습니다. 각각의 여성에게는 다른 신분과 직업으로 접근했고 모두에게서 돈을 뜯어낸 상태였습니다. 가장 심각한 경우는 65세 박영희 씨였습니다. 그녀는 김철수에게 전 재산인 2억 원을 투자했다가 모두 잃고 현재 노숙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인 58세 이미영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을 팔아서 김철수에게 준 후 우울증에 걸려 치료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깨달았습니다. 만약 딸이 와서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자신도 아파트까지 잃고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던 것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철수는 다음과 같은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 혼자 사는 중년 여성을 물색, 자신도 배우자를 잃은 처지라며 동병상련의 감정, 유발 몇 달간 친절하고 다정한 모습으로 신뢰 쌓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소액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 동거를 제한하여 피해자의 재산 상황, 정확히 파악, 투자나 사업을 빌미로 큰 돈을 요구, 최종적으로 부동산 명의 이전이나
연금 양도 강요. 다행히 순자 씨는 아직 큰 피해를 입기 전에 사기극을 발견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빌려준 1,500만 원을 회수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김철수는 그동안 사기로 번 돈을 모두 도박과 유흥비로 탕진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통장에는 고작 200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았고 다른 재산도 거의 없었습니다. 어머니, 돈을 다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더 큰 피해를 막았다는 거예요. 미영이는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순자 씨는 돈보다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에 대해 더 후회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속을 수 있었을까? 나이를 먹어도 이런 판단력도 없다니. 어머니, 자책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워낙 교묘했던 거예요. 다른 피해자들도 모두 똑똑한 분들이었는데 다 속았거든요. 미영이는 계속 어머니를 달랬습니다. 법정에서 김철수는 총 13억 원을 사기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명령도 내려졌지만 실제로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순자 씨는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우선 자녀들과의 관계가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특히 둘째 딸 미영이는 이번 일을 계기로 어머니를 더 자주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찾아뵐게요. 그리고 혹시 이상한 사람이 접근하면 바로 저희한테 연락하세요. 미영이는 당부했습니다. 순자 씨는 또한 같은 피해를 입은 다른 여성들과 만나서 서로 위로하고 도움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중년 여성 사기 피해자 모임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만나며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우리 모두 바보가 아니었어요? 그냥 외로웠을 뿐이에요. 다른 피해자 중 한 명인 정말순 씨 60가 말했습니다. 외로움을 이용당한 거예요? 순자 씨는 이 모임을 통해 자신만 이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위로를 받았고 다시 삶의 의욕을 찾아갔습니다. 순자 씨의 사연은 지역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중년 여성들 사이에서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애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관이 직접 와서 사기 수법과 예방법에 대해 강의를 했습니다. 연애사기범들의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처음 만났는데도 과도하게 친절하고 적극적입니다. 둘째, 자신의 신상 정보는 잘 알려주지 않으면서 상대방 정보는 자세히 캐묻습니다. 셋째,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교육에 참석한 한 할머니는 우리 같은 나이에도 사랑할 권리가 있지만 조심해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순자 씨도 이런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정말 행운이었어요.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발견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세요.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난 지금 순자 씨는 예전보다 훨씬 현명하고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반전은 김철수가 감옥에 있는 동안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순자 씨에게 익숙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순자 씨, 저예요, 정수예요? 순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철수가 감옥에서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저한테 왜 전화해요? 순자 씨,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여기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순자 씨가 정말 그리워요? 제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건 순자 씨뿐이었어요? 순자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저 말고도 7명이나 더 속였잖아요? 그건 생활을 위한 거였고 순자 씨는 달랐어요? 정말로요? 출소하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이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김철수에게는 실제로 아내가 있었고 그 아내 역시 남편의 사기 행각을 모두 알고 있으면서 공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철수의 전화를 받은 지 일주일 후 순자 씨 집 앞에 낯선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여자는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혹시 김순자 씨 맞으세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김철수. 아, 박정수라고 하셨나요? 그 사람 아내예요? 여자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아? 아내요? 네, 법적으로 혼인신고된 정식 아내예요. 이름은 한미경이고요. 미경이라는 여자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죽었다고 한 건? 거짓말이죠?
저희 부부는 이런 일을 15년째 해오고 있어요. 남편이 여자들을 꼬시면 저는 뒤에서 돈을 관리하는 거예요. 미경의 말에 순자 씨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남편이 순자 씨한테서 뜯어낸 돈 1,500만 원 말이에요. 그 돈 우리가 쓸 권리가 있어요? 순자 씨는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남편이 순자 씨 상대로 8개월 동안 연기했는데 그 수고비죠? 연기료라고 생각하세요? 미경은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더욱 추악한 진실. 미경은 계속해서 충격적인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순자 씨 같은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외롭다고 사랑받고 싶다고 그러면서 쉽게 넘어가는 분들. 우리 남편이 지금까지 속인 여자가 100명이 넘어요? 100명이요? 네, 15년 동안이면 가능한 숫자죠. 보통 한 번에 5-6명씩 동시에 만나거든요. 순자 씨도 그중 하나였고요. 미경은 마치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순자 씨가 우리 남편한테 연락해서 감옥에 편지도 보내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한심해요. 순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편지를 보낸 적이 없어요? 아, 그럼 다른 여자였나 보네요? 워낙 많아서 헷갈려요? 미경은 무관심하게 말했습니다. 이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철수는 감옥에서도 다른 피해자 여성들에게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고 몇 명은 실제로 그를 만나러 면회를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박영희라는 할머니는 정말 가관이에요. 전 재산을 다 잃고도 아직도 우리 남편을 사랑한다고 면회 와서 울고 난리예요. 미경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추악한 경쟁. 미경의 말에 따르면 김철수의 피해자들 중 일부는 아직도 그를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었고 서로 질투하며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편지 보내는 것도 모자라서 면회 순서를 두고 싸우기도 해요. 60-70살 된 할머니들이 내가 먼저 만났다, 나를 더 사랑했다 이러면서 말이에요. 미경은 역겨워하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도 위험할 뻔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가관인 건 일부는 출소하면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대요. 이미 전 재산을 다 털렸는데도 말이에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사람이 외로우면 판단력을 잃는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순자 씨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고요. 미경은 순자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아직도 우리 남편 생각하고 있죠? 표정에 다 나와 있어요. 가족들의 분노의 상황을 지켜보던 순자 씨의 딸 미영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미경을 보자마자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누구예요? 왜 우리 엄마를 괴롭히는 거예요? 저는 김철수 아내예요. 남편이 사기친 돈 받으러 왔어요. 미경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사기친 돈을 받으러 왔다고요? 당신들이 피해자예요? 당연하죠. 남편이 감옥에 가서 저희 가족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미경의 뻔뻔함은 끝이 없었습니다. 미영이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럼 당신도 공범이네요?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신고해봐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남편이 번 돈을 관리했을 뿐이에요. 미경은 법의 허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미경은 직접적인 사기 행위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돈만 관리했기 때문에 처벌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의 비참한 현실. 며칠 후 순자 씨는 같은 피해자 모임에서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서 언급된 박영희 씨 65는 실제로 김철수 때문에 전 재산을 잃고 현재 딸네 집 베란다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녀가 아직도 김철수를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정수 씨가 진심으로 저를 사랑했다는 걸 알아요? 다른 여자들과는 달랐어요? 영희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고 해도 저에게는 진심이었어요. 감옥에서 보낸 편지에도 그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다른 피해자들은 영희 씨의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세뇌된 상태였습니다. 출소하면 다시 만날 거예요? 이번엔 정말 행복하게 살 거예요? 영희 씨는 희망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피해자 모임의 다른 회원들은 영희 씨를 말리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기꾼의 교도소 편지 작전. 더욱 충격적인 것은 김철수가 교도소에서도 피해자들을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각각의 피해자에게 당신만 진짜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도 어느 날 그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순자 씨에게 감옥에서 매일매일 순자 씨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자들은 모두 돈 때문에 만난 것이었지만 순자 씨만큼은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출소하면 정말 새 사람이 되어서 순자 씨와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이미 김철수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바로 찢어버렸습니다. 문제는 다른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상당수가 비슷한 편지를 받고 다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들 간의 추악한 갈등 가장 막장인 상황은 피해자들끼리 김철수를 두고 질투하고 다투는 일이었습니다. 박영희 씨와 또 다른 피해자 정말순 씨 60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생겼습니다. 정수 씨가 저한테 보낸 편지에는 저만 사랑한다고 했어요? 영희 씨가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받은 편지가 더 진실해요? 저를 더 사랑한다고 했거든요. 말순 씨도 지지 않았습니다. 두 할머니는 60대가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먼저 만난 사람이에요? 하지만 더 많은 돈을 준 건 저예요? 돈이 사랑의 척도예요? 이런 추악한 광경을 본 순자 씨는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자신도 자칫하면 저렇게 될 뻔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기꾼 부부의 뻔뻔함 더욱 가관인 것은 김철수의 아내 미경이 피해자들 앞에 당당히 나타나서 남편 면회비를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여러분들 때문에 감옥에 있잖아요? 그럼 면회비 정도는 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미경은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는 교통비, 면회 준비하는 비용, 차입금 같은 거 말이에요. 한 달에 50만 원씩만 내주세요. 피해자들은 어이가 없었지만 놀랍게도 몇몇은 실제로 돈을 주었습니다. 김철수를 만나려는 일념으로 말이에요. 언론의 관심과 2차 피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피해자들은 2차 피해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자녀들도 창피해했습니다. 특히 박영희 씨의 경우는 심각했습니다. 딸이 엄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다며 집에서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엄마가 그 사기꾼한테 속은 것도 모자라서 아직도 사랑한다고? 정말 미쳤어요? 딸이 소리쳤습니다. 영희 씨는 그래도 정수 씨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어라며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결국 영희 씨는 노숙자가 되어 공원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김철수의 사진을 품에 안고 정수야, 빨리 나와서 나를 데려가줘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김철수는 피해자들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서 대출을 받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300만 원의 대출을 받았고 이를 갚지 않아 순자 씨의 신용 등급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연애사기범들의 새로운 수법이에요. 경찰관이 설명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김철수가 피해자들의 집에 몰래 설치한 소형 카메라였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일상을 감시하고 언제 돈을 인출하는지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영상은 인터넷에 불법 유포되기도 했습니다. 60대 여성들의 일상이 몰래 촬영되어 외로운 할머니들의 민낯이라는 제목으로 음란 사이트에 올라온 것입니다. 가족들의 절망과 분노.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분노와 절망에 빠졌습니다. 순자 씨의 아들은 엄마가 이렇게 바보일 줄 몰랐다며 며칠간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동네에서 우리 가족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사기꾼한테 속은 바보 집안이래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놀림받고 있어요. 아들의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박영희 씨의 딸은 아예 어머니와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어머니가 없다고 생각하겠다며 냉정하게 선언했습니다. 김철수의 출소 소식이 전해진 때였습니다. 5년 만기로 들어갔던 그가 모범수로 3년 만에 가석방된 것입니다. 출소 소식을 들은 피해자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박영희 씨는 드디어 정수 씨가 나온다 며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공원 벤치에서 생활하면서도 김철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면 순자 씨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혹시 보복하러 오는 건 아닐까? 출소 당일 교도소 앞에는 놀랍게도 5명의 피해자 여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김철수를 다시 만나려고 온 것이었습니다. 60대가 넘은 할머니들이 교도소 앞에서 정수야, 철수야,
를 외치며 서로 먼저 만나려고 다투는 모습은 정말 기가 막힌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는 뒷문으로 빠져나가서 그녀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간 곳은 새로운 사냥터였습니다. 출소한 김철수는 이름을 바꾸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다시 같은 짓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교묘해져서 온라인 데이팅 앱을 이용했습니다. 70세 호라비, 재정적으로 여유 있음, 진실한 사랑 찾습니다. 라는 프로필로 새로운 피해자들을 물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편 그를 기다렸던 피해자들은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에 더욱 절망했습니다. 박영희 씨는 정수 씨가 저를 버렸다며 한강에 뛰어들려고 했지만 다행히 시민들에 의해 구조되었습니다. 그녀는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정수야 어디 갔니? 나를 데려가줘라며 하루 종일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정말순 씨는 김철수를 찾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수 씨를 찾을 때까지는 포기하지 않겠다며 실종신고까지 냈습니다. 김철수는 여전히 어딘가에서 새로운 피해자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의 수법은 더욱 정교해졌고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 전국 단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순자 씨는 다행히 정신을 차리고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지만 가끔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밤마다 김철수가 나타나는 꿈을 꾸며 식은땀을 흘리고 깨어납니다. 박영희 씨는 정신병원에서 정수 씨와의 결혼식을 혼자서 치르며 환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녀의 딸은 어머니가 이미 죽은 사람이라며 장례식을 치러버렸습니다. 김철수의 아내 미경은 여전히 뻔뻔하게 살고 있으며 남편이 새로 벌어들이는 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바보들한테서 돈 받는 게 뭐가 나쁘냐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진절머리 나는 것은 현재도 비슷한 사기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외로운 중년, 여성들을 노린 연애사기범들이 수백 명씩 활동하고 있으며 매일매일 새로운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피해자들은 아직도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로 나를 사랑했다며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진절머리 나는 막장 인생의 현실입니다. 가해자는 멀쩡히 살고 있고 피해자들은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며 그 가족들까지 고통받고 있는 끝없는 악순환 말입니다.